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이 없어요. 네.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도 원격으로 하고 다음 주도 원격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도가 많이 밀릴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촬영을 좀 합니다. 지금 약간 정신 상태가 몽롱하고 열이 좀 나고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이나 말이 이상하거나 좀 그래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진도가 좀 밀릴 것 같아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업을 했잖아요. 등교 수업을 했는데 제가 좀 많이 나갔죠, 진도를. 그리고 빨리 나갔어요. 45분 수업에 쉬는 시간 10분 해가지고 거의 55분을 다 내리 써가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안 쉬면서 수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내용들이 워낙 중요하기도 한데 너무 빨리 전달되지는 않았나 싶어가지고 영상으로도 남겨놓습니다. 네, 부디 잘 정리해서 까먹지 말도록 합시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즉 근대화의 과정부터 공부하기로 했어요. 교과서상에는 17, 18세기 12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이 부분부터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14세기부터 17세기 역사를 배웠어야 했어요. 근데 안 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짧게나마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계사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기 구분을 좀 먼저 했었죠. 고대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서구를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더라 라고 얘기를 했죠. 왜? 역사라는 학문이 서양에서부터 먼저 출발했으니까 걔네들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네, 그래서 이렇게 고대와 중세, 근대, 현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거는 너무 먼 얘기이긴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큰 사건, 그게 있었더라. 누구에 의해서? 게르만족에 의해서. 원래는 당시 고대 유럽은 대부분의 영토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커다란 땅이라고 불렀어요. 거의 유럽에서부터 저기 중앙아시아의 일부 그리고 아프리카의 일부를 다 아우르는, 즉 지중해를 다 포괄하고 있는, 지중해가 자신의 연못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는데요. 이게 조금씩 멸망의 길을 걷다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이 돼요. 그리고 서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이벤트다라고 해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1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바로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자, 예수 탄생이 이루어졌을 그 1년 1세기 당시에 크리스교는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인기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부 제국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습니다. 왜? 어떻게 감히 이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을 외치느냐?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철저히 탄압을 받다가 짓밟아도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니라 이 종교가 잡초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제는 더 이상 꺾을 수 없는 그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서 서서히 공인하기 시작을 해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국교로 아예 국가의 정식 종교로서 인정을 해버려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이벤트다라고 해서 고대에는 뭔가 크리스트교가 아니었다면은 이제는 뭔가 크리스트교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큰 변화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저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세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 두 가지는 이 정도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까지의 과정도 봐야 되는데, 대략 중세는 어떤 사회였는지, 중세를 보통 4세기에서 13, 14세기의 1000년 동안의 시기라고 보통 일컫는데, 과연 그 시대의 전반적인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필기도 했었어요. 네, 1번 첫 번째는 바로 크리스트교 중심이었다. 그쵸?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아까 바뀌는 기준에. 그래서 성서에 있는 말씀들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사고방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하나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그 질서의 절대자인 왕보다
종교적인 절대자 교황의 어떤 권력이 훨씬 더 강력했던 사회, 우리가 그 사회를 중세사회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 구조를 보자고요. 사회 구조는 대략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자, 가운데 왕이 있습니다. 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가운데는 늘 왕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이나 조선이나 고려 이런 나라들의 왕과는 달리 왕이 자신의 국가에 해당하는 모든 영토를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가운데 일부만 다스려요. 왕권이 즉 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했느냐? 높은 귀족이나 고위 기사들에게 나눠줬어요. 우리가 그 땅을 장원 혹은 영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귀족이랑 기사는 그냥 받아먹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제후라고 불리는 요 특권 계층은 국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했어요. 서약서를 썼습니다. 나에게 이런 영지, 장원을 주는 대가로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너를 모시겠다.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침략을 받으면은 각 장원의 제후들이 군대를 모아서 그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계약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귀족이랑 기사는 어떻게 이 장원을 관리하느냐? 바로 하위 기사를 부리거나 혹은 농노를 부려가지고 관리를 했어요. 농노는 농민과 노예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다. 농민과 노예의 성격을 다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농노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상 이 중세 유럽 사회의 최하위 계층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땅을 받으면은 충성도 하고 경작도 하고 그리고 경작한 일부를 내가 갖고 대부분은 제후에게 바쳤어야 했습니다. 우리 평민 똑같아요. 평민 중에 농민 있고 소작농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하면은 일부는 주고 일부는 내가 갖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위 기사를 따로 부린 것은 이제 귀족이랑 기사가 자신을 호위해야 되니까 보디가드 필요하니까 그렇게 부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4개로 총 구성이 돼요. 왕 그리고 높은 그 계급의 귀족이랑 기사가 있고요. 하위 기사나 하위 귀족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조금 급이 낮고 그 밑에 농노가 있고 총 4개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성직자는 여기 요 클래스예요. 두 번째 클래스. 왜냐면은 굉장히 종교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직자는 클래스가 높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근데 보면은 뭐 하나를 주고 뭐 하나를 명령만 내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는 대가로 뭔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계약 관계라고 하죠. 서로 뭐 하나 해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반적인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유럽 사회의 특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쌍방이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해서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중세 유럽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 이 쌍무적 계약 관계는 우리가 봉건 질서라고도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중세 유럽 사회는 봉건 제도가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봉건이란 말 같이 알아둘게요. 네. 그 다음에 장원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 장원 간에 교류가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과 인천, 서울과 대구, 서울과 부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큰 도시들이 큰 중심지가 있는데 이 중심지끼리 서로 교류했나요? 자, 중세 유럽 사회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있긴 있었겠지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본적인 생산 수준이 높지 않았어. 생산을 많이 해야지만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교류하고 바꿔먹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조금 수준이 일단은 자급자족적인 수준이었다. 우리가 당장 만들고 공급하기 바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폐쇄적인 질서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농업은 발전할 수 있을지언정 상업이라고 하는 산업은 발전하기가 어려웠다. 왜? 뭐 하나를 좀 남겨서 이거를 다른 지역과 교환하고 팔고 이렇게 해야 했는데 중세 유럽 사회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포인트 기억할게요. 크리스교, 그 다음에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의한 봉건 질서라고 하는 거. 3번째는 자급자족적인 질서, 이 속에서 상업이라고 하는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중세의 요 구조가 꽤나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요 구조가 물론 이 구조가
모든 지역에 모든 시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혹시나 오해할까봐 네.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성격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천년의 역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이는 중세 유럽 사회가 왜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이행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계기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잠깐 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네.